영어 실력만 향상되는 게 아니라 이러다 정말로 인생이 바뀔 것 같다. 무한도전 김태호 PD 강력 추천. 통역사 출신 영어 독학의 신이 알려주는 궁극의 영어 마스터 비법.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영어책 한 권이 통째로 복사됩니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위즈덤 하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농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퇴근만!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거들 제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식 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 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쉴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재 생각했습니다. 역대 가장 짧은 오프닝이었어요? 네, 정말 한마디로 충분하기 때문에.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어디서 그 헌재 판결 들었어요? 저는 그날 마감 날이어서요. 회사에서 들었습니다. 회사. 예. 네, 시사인이었으면 뭐 환호성이 터졌겠네요. 네. 뭐 대부분이 환호성을 터뜨릴 상황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이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러나, 예, 몇 번씩 가슴이 출렁였습니다. 예. 그러나가 그렇게 무서운 단어인 줄 몰랐죠. 예. 그러나, 그런데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슴이 철렁철렁 하셨을 텐데, 저희 뉴스 공장을 들은 분들은 그나마 앞에 나쁘면 인형이고 앞이 좋으면 거꾸로 기각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알고도 들어도 걱정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심장이 무리 가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노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노래를 듣고 방송을 이어가기로. 네, 그 정도 들어야 되는데 노래가 첫 줄만 나오고 딱 끝나버렸네요. 네. 네, 가사 첫 줄로 이제 충분해서 부연 설명을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자, 박근혜 사저로 들어왔어요? 네, 어제 저녁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지 56시간 만이었는데요. 저녁 7시 39분쯤 삼성동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우승팀 모습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라는 메시지는 끝내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틀 만에 가고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건 뭐 사정가 준비 안 돼서 그랬다고 쳐도 가장 큰 문제는 메시지가 없었다는 거죠. 메시지가. 예, 직접 네.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사저로 가는 순간의 상징성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 기회를 사실 그 친박 입장에서 충분히 살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살렸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없다는 게 내 기분과 무관하게 내 위치나 지위나 역할이나 직분이나 책임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회생활하는 성인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그 친박 집회에서 3분이나 사망했는데 예, 그렇죠. 네, 자기 기분이 아니라고 입을 닫아버려요.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죠. 이거 어린애인가요? 예. 이거는 대통령 자질을 따지기 전에 정상적인 성인 축에도 못 드는 겁니다. 아니 내 기분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성인이라면 자기 위치, 역할, 직분, 책임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걸 안 해. 예. 게다가 저는 그 사저로 돌아가던 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을 향해서 필요하다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자기 존재감을 만들어내거나 찬상의 찬스거든요. 다들 보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대단하니까. 근데 한 게 이제 박상호 직결이에요.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다. 우리 무시하지 마라. 뭐 이런 거거든요.
네, 또 트럼프 기 똑같이 나오고요. 성조기 비슷한 것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네, 이건 사실 동정심을 가질 만한 분들, 그분들하고 이런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 자기들끼리 결국 노는구나. 뭐, 의뢰줄 사람 저 옆에 있구나. 하수도 이런 하수가 없어요. 어떤 이런 연출을 하는 건지. 박사모는 또 오전부터 거기 가 있었잖아요. 네, 취재진들 엄청 또 때렸습니다. 취재진들 왜 이렇게 때리나 몰라요. 그 박사모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오전부터 거기 가 있는. 기자들 몰랐는데. 미리 연락한 거예요, 박사모는. 당연히. 그리고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메라 자꾸 그 태극기로 가려졌잖아요. 네네. 그거는 현장에서 그 도망갔다던 박사모 회장이 됐습니까? 네. 그분이 현장 지휘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MBC 지미집 있잖아요. 네. 그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카메라를 태극기를 가렸어요, 계속. 예, 그렇죠. 일부러. 그리고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박사모 회원이 만든 판넬 그 앞에 쭈그려 앉아서 사인하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 폴리스 사인하고 그 경호 라인을 뚫고 거기에 들어갔겠어요? 다 연출된 거거든요? 아, 저는 자기들이 가진 가장 큰 카드를 이런 팬클럽 행사 연출로 날려버리는 걸 보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와, 하수구나. 누가 브레인인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 친박 세력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구나. 저 정도의 브레인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대독 메시지가 있긴 있었죠. 네, 민경욱 의원이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네 문장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이 핵심인 거죠. 그렇죠.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겠죠. 뭐 서로의 진실이 다른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는 진실이 밝혀지겠죠. 그런데 누구랑 같이 있다고 뉴스가 나와요? 지금 박 대통령, 네. 박 전 대통령 말씀하시는 네. 거죠? 지금은 사저에 계속 있으면서요. 이영선 경호관이 계속 보좌를 하고 있다라고 어제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삼성동으로 파견한 20여 명의 경호 인력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경호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끼어 있는 거고요. 게다가 윤 전주 행정관도 어제 사저까지 동행한 모습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동 집에 합류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군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일반 뉴스 말고 탄핵의 결정적 장면들을 한번 되짚어볼까. 김어준 해석관으로. 네. 우선 저는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롤 있지 않습니까? 크게 화제가 그렇죠. 된. 굉장히 화제가 됐죠. 네. 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하는 문장하고 저는 완벽한 수미 상관, 완벽했다라고 봐요. 그 헤어롤이. 이번에 안 단어인데 정수리뽕이라는 단어가 있더만요. 그런가요? 저도 지금 처음 듣는데요. 남성들은 M자 탈모가 예, 예. 있겠습니까? 여성들은 중요한 점이 정수리 쪽에서 탈모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는 이 정수리의 볼륨은 굉장히 중요한 거랍니다. 네. 여성들의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알아서 정수리 뽕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검색을 치면.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변명하면서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단어를 꺼냈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예. 이 말이 여성은 사생활 때문에 국가적 재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자기 살자고 여성을 마치 열등한 정치가로 팔아치워버리는 그래서 이제 일반 여성들이 이제 분노와 수치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단어에. 김지훈 기자 마찬가지네요. 김은지입니다. 죄송해요. 황당하죠.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는 건데 근데 저는 이 이정미 헤어롤이 여성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수리 뽕으로 상징되는 중년 여성의 여성성 여성이 챙기는 거예요. 동시에 그 롤을 직접 했다는 거잖아요. 보니까. 네네. 네.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죠. 그분도. 그런데 이걸 한 걸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에 쫓기다 보니까 네.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1,000원짜리. 그런 걸 하고 그걸 잊어버릴 만큼 일에 집중한 전문가로서 이 대통령 탄핵을 책임진 헌재 소장 역할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런 선언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박 전 대통령한테 받은 모멸감 그거를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제 위로받았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보고. 네, 외신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요. 그 비슷한 해석들의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롤은 받아서 역사박물관에 전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물건이라고 보고요. 자, 결정적인 순간. 네, 김어준 해석의 결정적인 순간. 첫 번째는 JTBC 태블릿 보도. 네, 이 탄핵 국면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보도였죠. 역사책에 또 등장할 보도입니다. 예, 지난해 10월 24일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은 그 보도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이죠. 네. 첫 번째 담화. 최순실 존재를 인정해버렸어요. 저는 그때 정치적 자살에 해당된다고 제가 표현했었는데 그때 계속 그래왔듯이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우겼고 그랬으면
혼란은 컸지만 여기까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인정하는 순간 설마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은 지지층이 있었던 걸 완화시켜버린 거거든요. 사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쉽지 않았던 점이니까요. 대통령이 부인했다라면 계속 논쟁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논쟁은 네. 있었겠지만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은 지지층은 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보자면 금기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의혹이 아니라 사실을 확정해버렸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때 뚝이 무너졌어요. 언론에. 이게 첫 번째 결정 장면이고 두 번째 결정 장면은 세 번째 당황 이후에 4월 퇴진, 6월 대선 이러면서 갑자기 새누리당 비박이 유보적인 자세를 표현했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탄핵이 되면 이정현 대표가 손에 장을 쥔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이 넘쳤죠. 탄핵이 안 되고. 네. 이 분위기를 물밑에서 역전시킨 계기가 첫 번째로는 뉴스공장. 네. 저희도 광을 팔아야죠. JTBC 바로 앞에 있거든요. 네. 예. 그때 이제 복수의 새누리당 비박 의원들이 협박을 받았다는 제보를 뉴스공장에서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폭로가 어떤 역할이냐면 자기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구나. 그 비박계에게 분위기가 1차 물밑에서 반전되는 계기가 됐어요. 실제. 이제야 말하지만 당시 어떤 정부 부처에서 몇 사람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듣기로는 최소 20여 명 이상이 그런 협박을 받았다. 이때 1차 분위기 반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때 시민들이 전화기를 들었죠. 전화기를. 그래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예, 탄핵 그대로 가야 된다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이건 세력이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던 비박계 의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직접 자기가 알던 사람들로부터 문자가 오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유권자의 민심이구나 하는 걸 받아들인 거죠. 예. 그때 전화기를 들었던 모든 분들 통화 하나하나가 결정적이었던 거고요. 예. 게다가 그때 그 주말 집회가 100만 명 넘었다라면서 네. 굉장히 그 절정을 치달아가고 있을 때였죠. 이게 탄핵 가결 이전에 결정된 장면이고 가결 이후에 헌재 판결까지 8대0으로 났습니다만 숨어있는 결정적 장면들이 있다. 이거는 저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숨어있는 결정적 장면들. 그 왜 제가 2월 중순쯤에 자유한국당에서 헌재 승복 서약서 네, 수락 그렇죠. 막 치고 나올 때 네, 원유철 의원 네. 같은 분들요. 왜 승복을 압박하냐 자유한국당이 너무 이상하지 않냐 처음 문제 제기했던 거잖아요. 네. 이제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몇 가지 얘기를 보자면 사실은 그 한 달 전쯤에 시작된 물밑에 어떤 흐름이 존재했어요. 어떤 흐름이었냐면 뭐냐면 이제 2명의 재판관은 기각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3명의 재판관은 기각 가능성이 있다 하는 첩보 수준을 넘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 한 1월 중순쯤에 처음 등장했었는데 청와대가 왜 마지막까지 4대4 혹은 5대3 기각을 믿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 믿었던 정보가 그거예요. 맨 처음 1월 중순쯤에 등장했던 청와대가 얼마나 기각을 확신했냐면 지나간 얘기가 밝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내에서 그 기간 동안 비밀리에 다음 내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 인물들도 만나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 탄핵 헌재 심판 직전 전날 청와대의 주방에서 자축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제가. 5단 케이크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광범위한 정보망에 걸린 첩보 중에 하나인데 세상에 비밀이었거든요. 굉장히 민망한 일이네요. 하지만 그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찌라시 혹은 친박 프레임이 아니고 청와대가 겨우 증권과 정보지에 이렇게 매달려서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예, 절대 아니고 그건 권력의 지배함이라든가 어떤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을 만큼 대단히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는데 어떤 경로로 만들어진 건 짐작은 가지만 어쨌든 그때 그런 정보가 등장하면서 헌재 승복하라는 공세 그리고 가짜뉴스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그리고 친박 집회 대규모를 확대하고 그리고 김문수 전 도지사 같은 분들이 집회에 직접 등장하고 동시다발로 진행됐죠. 그러니까 2+3 이 기각 가능성을 굳히려는 작전이 그때 시작된 건데 근데 이 작전의 전략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전략이. 제가 보기엔 완전한 패착이다. 그 전략이 뭐였냐면 인용되면 큰일 난다 이런 협박 그리고 무시 비협조 이런 거거든요. 생각해보시면 그때 특검 조사나 최후 진술 다 거부했잖아요. 네네 헌재에서요. 네. 그리고 법정에서도 어떻게든 일정을 지연시키라고 하는 비협조가 있었죠. 협박들 친박 집회는 사실은 한마디로 하면 인용되면 큰일 나 이거잖아요. 협박 대국민 협박이고 또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협박 집 주소를 공개한다든지 특검도 협박했죠. 박명수 특검 박영수 특검 박맹이로 목을 딴다느니 법정에서도 협박했죠. 아스팔트에 피를 물들 거다. 근데 이 전략이 완전한 실패인 게 아무리 보수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자기 이름을 쓰고 영원히 남는 결정문이잖아요. 그러면 평생을 벽관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결정문에 어떤 논리로 기각될지 그걸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건 제공해주지 않고 오로지 수치심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멍청한 전략을 누가 짠 건지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정말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온
치명차도 연속으로 있었죠. 콤비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발부. 그때 당시 유일하게 법리 다툼을 했던 사람이 이제 헌재재판관 출신 이동욱 변호사였잖아요. 네. 이분의 가장 중요한 논거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도 기각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뇌물죄 적용할 수 네. 없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게 발부가 되면서 그 논리가 유일한 법리로 다투는 분이 날아갔고. 그다음 국정원 사찰 뉴스. 이거 이제 컸습니다. 재판관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결정이 어떤 정보기관의 사찰의 결과로 보이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축되죠, 그러면. 세 번째 타격은 저는 이것도 컸다고 보는데 대법원장이 이장민 재판관 후임을 선정했잖아요. 대법원과 헌재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서로. 매우. 그런데 이거는 3월 13일 이후로 헌재 판결을 연기하라고 하는 아마도 친박 사이드에서 압력과 헌재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원론 사이에 타협을 해가지고 헌재 판결 직전에 이런 임명을 했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헌재 재판관의 자존심을 또 장악한 겁니다. 네. 자존심 장악하죠. 네, 당연히. 그것도 실패 전략이고. 그리고 8대0 인용이 됐잖아요. 저는 8대0 인용을 만든 주인공이 바로 친박 집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과격하게 협박하고 국론이 양분됐다고 하는 프레임으로 계속 밀고 나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재판관들이 소수 의견을 내면 그 소수 의견의 근거로 해서 친박 집회가 더 가열될 거라는 우려를 만들어주죠. 네. 역시 땡큐입니다. 이 일관되게 무식한 전략. 대리인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막말을 변호사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모욕했죠. 예, 그렇죠. 그 수석 대리인이라고 했던 그 발언을 한 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날 뭐 거의 통음하듯이 서로 토론을 했다고 하던데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쁜 전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관되게 재판관들이 거기다 쓸 그 어떤 논리 하나 제공하지 않고 계속 압박했단 말이에요. 이 전략을 세운 브레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강일원 재판관의 존재도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원래 주심이 평의할 때 헌법재판소에는 서로 의논해서 결론을 내잖아요. 근데 주심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평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정문도 초안을 쓰고. 근데 이 주심이 의견을 내고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의견이 좁혀가고. 근데 보니까 강일원 재판관이 굉장히 탄탄하고 꼼꼼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또 법정에서도 굉장히 송곳질을 했습니다. 네. 심판정에서도. 이분이 처음에 의견을 제시할 때 반론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워낙 탄탄해가지고. 다른 분이 만약에 주심이었다면 다른 결론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헌재 주심 배당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무작위로 하는 거 아닌가요? 컴퓨터로 해요. 예, 컴퓨터로. 예, 무작위로. 네. 우리 모두는 그 컴퓨터에 감사해야 합니다. 네. 역시 이 컴퓨터도 역사박물관에 보관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직접 읽은 결정문 내용은요. 네. 헌법재판소 실제로 박물관에 간다고 합니다. 말씀처럼 헤어롤도 함께 헤어를 가면. 가야 되고요. 이 컴퓨터 가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렇게 이 전략을 세운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군지 성함을 알아내서 그분의 주민등록증도 함께 가야 합니다. 다 같이 친박 집회도 가야 되고요. 네네. 다 함께 힘을 모은 거예요. 네. 그분들이 결정적 장면들이었다 봅니다. 이것들이. 혹시 제가 말하지 않은 결정적 헤어롤 전문 용어로는 그 업계에서는 그룹프라고 하나요? 예, 그룹프라고 부릅니다. 뭐죠 이게 그룹프가? 아마 일본어에서 온 그런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궁금하네요. 통상 그냥 그렇게 입말로 사용하는. 그룹프? 예, 예. 여성들은 그룹프라면 다 알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1,000원이라면서요, 1,000원. 가격은 사실, 예, 아마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걸로 알고 저는 있습니다. 꼭 그 이정도 재판관 머리에 달려있던 2개, 그거를 떼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잠시 후 2, 3, 4분은 저희가 특집을 준비해서요. 소추위원들이었죠.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의 소추위원이었던 김관영 의원, 그리고 바른정당에 오랫동안 칩거했었죠. 예, 장재원 의원, 소추위원.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쭉 나눌 거기 때문에 오늘은 뉴스 하나 정도 읽고 들어갈까요? 네. 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3분이 사망했고요. 네. 또 탄핵 반대 집회에서 기자들이 무차별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기자들을 일부러 때리라고 한 건지요. 네. 탄핵의 언론의 역할이 아주 컸다라고 그분들은 바라보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언론 역할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억하심정들을 당일 현장에서 기자들을 색출하라라는 소리까지 지르면서요. 무작정 때리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외신 기자까지 맞았다라고 합니다. 사저에서 태극기로 다른 언론사를 다 가리는 거 보면 MBC만 유일하게 MBC는 뭐랄까요 그 친박 몸에서 친박 언론으로 공식 인증된 겁니다. MBC 지미진만 내버려두고 나머지 모두는 카메라로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 지상파와 종편 모두 카메라를 들이대면 바로 태극기로 가렸거든요. 근데 그걸 태극기를 든 분을 그 옆에 대기시켰어요. 미리 박성호 회장이. 그분 어디 갔는지 몰랐다고 했는데 거기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카메라를 들이대면 바로 카메라를 태극기로 가리는. 그래서 장면들이 계속 제대로 안 나오죠. 자, 사망한 분 원인은 한 분은 네, 스피커가 그렇죠? 떨어져서 돌아가신 건데요. 그 스피커가 떨어지게 된 계기도요. 다른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서 다른 차를 들이받은 왜 겁니다. 경찰차의 키를 안 빼봤나 몰라요. 정말. 어쨌든 안타깝게도 그게 떨어져서 사망했고 나머지 두 분은
정확한 사인은 안 나오는데 지금 외력이 작용하는 흔적은 안 보인다는 거 보니까 그리고 심장수술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고연령대 분들이 한꺼번에 뭐랄까요 집회가 이렇게 막 격화되고 예. 압박되고 그러니까 떠밀려서 의식 잃었다. 이것까지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적어도 이분들을 향한 메시지는 냈어야죠. 예, 하지만 박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 하수 중에 하수야 정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저희가 준비한 특집에서 세 분의 의원들과 이 전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 만사올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상식과 정의의 승리가 아니냐,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목과 갈등을 접고 화합으로 그만 좀 해요. 승리는 뭔 얼어주고. 깜짝이야.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여기요, 이봐요. 그 새로운 페이지에 좌우도 동서도 없는 하나된 마음으로 새 역사를 써나갈 여기 것이다. 좀 보라니까요. 진짜 원고 좀 읽자 좀. 왜 그래? 우리 같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진짜. 살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다고 될 것 같습니까? 한 몸인 거 다 아는데. 한번. 아유 이제. 나 모르겠다.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잘 좀 하지. 그래야 합니까? 내가 왜 만들어놓은 자리야 그게. 그 자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에이. 같이 봅시다. 그래 기왕 이래 나쁜 거만. 예. 어때 알았어? 뭐 자전거 탈까? 아니다. 말이나 타라. 말 천진데 말이나 타라. 말 좋지요. 그 어디서 탈까요? 어디게 싸대강이지. 싸대강. 한겨울에도 막 하면 좋잖아. 볼만해. 너무 추운데 좀 그 색상이 이쁘다니까. 아이고, 아직은 추워요. 자 오늘은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바른정당에 오랜만에 나오신 장재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재원입니다. 어디 가셨었어요? 글쎄 제가 한 3주 방송을 출연 못했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탄핵소추위원이었다는 거. 네, 세 분의 공통점은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얘기 전에 장재현 의원님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짧게 한마디 하셔야죠.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많이 성원해주고 격려해 주셨는데 조금 가정의 문제로 이렇게 실망을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아들 성원하면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시고 또 비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돌아가시죠, 이제. 자, 오늘 제가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 작가들도 궁금한 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몇 장에 걸쳐 이렇게 긴 질문을 처음 봤는데, 다른 이야기 전에, 이 탄핵, 결정 전에, 네. 탄핵이 인용되었지만, 네. 이게 약간 불안한데 하는 순간들, 그때는 내가 말을 못했는데, 각 당의 사정상이라든 혹은 본인의 감, 혹은 뭐 본인의 정보, 이때 진짜 불안했었어. 그때는 말할 수 없었지만 지금 말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당원이랍니다. 의원수도 할까요? 네. 당원수도 아니다. 예. 네. 박범계 의원님부터. 네. 글쎄 뭐 두 가지 대목인데 첫 번째는 지금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네. 예.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말할 수 정말 있는 이제야 말할 수 있는. 네, 진짜 이제야 말할 수 있는. 저는 조영호 재판관님, 예. 제가 인사청문회를 했던 분이고, 예. 김창정 재판관님, 네. 그 두 분 또 이제
일단 그 두 분. 네. 그 두 분에 대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권 행사한 분은 서기석, 조영호 네. 두 분인데 서기석 재판관님은 꽤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일종의 우리 나름대로 커밍아웃. 네. 아, 저분은 탄핵 인용을 마음을 먹으셨구나. 네. 이 판단할 근거들이 나왔는데 두 조영호 재판관님하고 김창원 재판관님은 말씀이 워낙 없으셔가지고 김창원 재판관님. 네. 솔직한 얘기로 이제 한 분은 대통령 임명하신 분이고 한 분은 TK에서만 거의 이제 향토법관, 지역법관을 예. 하셨던 분이라 불안하셨죠. 불안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끝까지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저분들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 했는데 저는 탄핵 인용 결정이 나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8대0으로 갈 거다 이제 이런 예측을 공개적으로 했는데요. 왜냐하면 탄탄하게 5명 내지 6명의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법정 의견을 갖고 계신 재판관님들이 혹시 설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열어놓고 보니까 두 분 재판관님도 흔쾌히 인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가장 직접적으로 정말 살떨린 시점은 탄핵을 선고하기 직전에 이제 재판관님들이 그 대법정에 입정하기 전에 손범규 변호사하고 대통령 측에 또 이동욱 변호사님이 두 분이 막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밝은 표정이었어요? 밝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귓속말도 하고 웃고 막 그래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우리 김관영 의원님하고 장재 의원님 쪽으로 가서 권성동 위원장이 그리고 또 우리 진행했던 우리 재판장에서 그 내에서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그분들 들어오기 전에 재판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들 아는 정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살뜰렸습니다. 선을 하셨고 두 대목은 아주 그분들은 기각을 확신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이 아주 미숙한 거죠. 자, 장전 의원님 의원 수로 보면 국민의당이군요. 제가 서문하려고 그랬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저는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오늘 퇴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 측에서는 3월 13일을 넘기는 작전 그것을 아주 막판에 아주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을 넘기면 재판관이 7명만 남기 때문에 후임 선정했죠. 네, 아니,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 변론 종결을 하고 난 다음에 대법원장이 후임자를 선임했지만 그 당시에는 변론 종결되기 전까지는 후임자도 선정이 안 된 상황이고 또 설사 후임자를 선정했더라도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나 전부 거쳐가지고 임명되려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마지막 한 2주 전부터는 집요한 지연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이 만약에 넘어가 버리면 저는 대단히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7명만 남게 되면 7명 중에 1명이 병원에 입원해버리면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전으로 가는 것. 마지막에는 또 그 작전 중에 하나로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는 것까지도 자기들이 의미심장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최악의 경우는 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면서 또 새로운 대리인단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달라. 또 기록을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또 지연작전을 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일주일만 밀려도 확 밀려버리고. 몇 달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인용이 안 될 가능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근데 대법원장이 후임을 발표한 것은 저는 결정적 패착 중에 하나였다고 봐요. 왜냐면 현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개입해? 우리가 다 결론 거의 다 냈는데. 패착이었다고 보지만 그때 살떨리셨군요. 네네. 그러니까 후임자를 임명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변론 종결이 된 이후라면 이제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임자를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는 정상적인 또 후임자 임명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헌재 판결 이후에 했었어야 했는데. 그렇죠. 그거는 또 맞습니다. 없네요. 그거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런 대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재현 의원님 힘내시라는 문자가 제법 오는데 의원실에서 보내는 건가요? 글쎄요. 자, 의원님은 불안했던 순간들이 일단 개인적으로 불안하셔가지고 그죠?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고요. 사실 저는 우리 탄핵 소추위원들 대부분이 이 법률가시에요. 판사 출신이고 또 검사 출신이고. 본인은 아니신데 어떻게 저는 이제 사실은 그 법률가 출신이 아니지만 권성동 위원장께서 개인적으로 저하고 대학 선후배고 해서 정무적으로 조금 조언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소추위원회 들어갔는데 많은 이제 법률 전문가분들은 헌법 위반 사례가 5개, 법률이 다 8개다. 또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잘 아시니까 굉장히 불안해하실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에서 이것이 불안할 시점이 있는가. 또 마지막 날 탄핵 결판 나는 날 많은 의원님들이 모여서 이게 너무 저쪽에서 이동욱 변호사하고 경무 변호사 너무 밝고 웃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준석 의원님이 계셨는데 이게 탄핵 인용이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음이 편해요. 네, 저희 대표 변호사께서 그러니까요. 대표 변호사가 8대0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탄핵이 될 거라는 거는 제가 어떤 위험한 순간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저는 확실하게 이게 탄핵 인용이 될 거다 확신을 가진 게 안종범 씨가 나와가지고 모든 행위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딱
들을 때 아 이거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만 이제 김평우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이 재판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그렇지. 또 험죄를 어떻게 보면 권위에 도전을 하는 이런 말씀을 한 가운데서 아 이게 지금 결국은 이 변호사들도 대통령 측 대리인들도 인용을 인지를 했구나. 그래서 이걸 여론몰이식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보수 진영 내에 어떤 그런 여론들이 분열을 시키고 있는구나. 그래서 그런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 내에 어떤 보수 척통 경쟁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지 전반적으로 탄핵 인용에 대한 또 위기의 시점에 이런 건 크게 좀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참 편하셨군요. 쉬시는 동안. 그리고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큰 사안은 사실은 결정적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TV로 보는 결정적 순간들도 있지만 현장에서 소추위원으로 야 이때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어. 저 개인적으로 그 김평우 변호사의 투입도 결정적인 순간 중에 하나 보는데 네. 김평우 서석구 네 그런 분들이 참 큰 역할을 해주셨고 큰 역할을 해줬죠. 네, 정말로 큰 역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선고를 하고 놓고 보니까 쭉 되돌아보시니까 선고문의 구성 자체도 그렇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 대통령 공무원 임명권, 언론의 자유, 세월호 이 부분이 다 그러나로 다 배척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로 그때는 이러다가 진짜 마지막 몇 개 안 남았는데 이제 몇 개가 아니라 딱 하나 남은 거죠. 그러니까요. 기각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국정 개입 행위와 이제 권한 남용 행위로 인정을 한 건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이번 8분의 헌법재판관님들이 가능한 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요. 탄핵을 안 시켜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보수재판과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재판을 해보면 이것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뭐 일종의 그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대통령 파면 절차인데 이번에도 무죄 추정 비슷한 그런 원리가 작동했고 설사 법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있어도 대통령이 반성을 한다면 즉 복직해서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 가능성만 있다면 사실은 탄핵 안 시켜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판결문을 보면 판사 출신으로 안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해보신 분들이 이런 걸 아시는데 장현님 말씀처럼 김평우 변호사님하고 서석구 변호사님 이분들이 투입이 되면서 분위기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이제 뭐 재판 끝났다라고 오판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의 힘을 과신해가지고 이렇게 선동을 하면 상당 부분 확 일어나고 실제로 많은 뭐 소위 친박 집회라는 것이 그냥 티밥 튀기듯이 확 불같이 일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안 하는 표현은 아니네요. 티밥 튀기듯이. 점잖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 힘으로 사실상 헌법재판관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라는 오판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그것이 헌법재판관들의 영리를 건드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둘러싼 심지어 대리인들조차도 이렇게 막 가면 이런 분들을 원직으로 복직시켰을 때 그 국정농단은 다시 또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두 분 변호사의 투입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패착이죠. 패착. 지금도 마찬가지. 결정적인 순간 딱 그때밖에 없었습니까? 보시기에? 꽤 있었죠. 아까 좀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런 정보를 얻었을 때, 혹은, 이 두 분은 굉장히. 정보라기보다는 계속, 우리 김원준 총재님이 계속 그 부분을 한 달 동안 저를 신문하고 계시는데, 정보라기보다는 분석상. 그래서 저는 이 탄핵 재판이 쉬운 재판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서. 탄핵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절묘한 시점에 이렇게 드시고 그러세요, 그걸. 헌법재판소가 증거를 강제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미 수집된 정보를 주로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증인 듣고, 증언 듣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 수집, 특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추가적인 사실 확인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고, 그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공무원 임명권 남용을 통한 직업 공무원제 본질을 해치지 않았냐 그 부분하고 세월호 부분하고 언론 침해 부분하고 이 세 개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지막에 결국은 대통령이 개입했냐 개입하지 않았냐 대통령이 누구에게 지시했냐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에 비추어 봐도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정적 순간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때가 결정적이었어요. 이런 순간 없으셨어요? 저는 탄핵 저희가 소추 의결서를 작성해서 12월 9일 날 탄핵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서 234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한 210명 정도 할 걸로 봤거든요. 234명이 하는 순간 이건 헌재에 가서도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확신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헌재에서 주로 인정된 것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임명한 검찰이 수사한 검찰 수사 결과, 예. 공소장에 기재된 그 수사 결과에 공범자로 기재된 그 부분이 대부분 인정이 됐고, 또 그거에 관한 증거 자료가 검찰 수사 자료가 대부분 헌재에 그대로 넘어가서 그 부분이 되게 인정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수사가 결국은 이 증거 자료 확보나 이번 헌재 인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재에서 증언 과정에서는 안종범 씨의 증언이 저도 아까 우리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그 법률 전문가 마음이 급하셨어요? 법률 전문가들께서는 너무 오랫동안 말을 못하셔가지고 3주 동안. 아니 말 좀 줄이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건데. 복잡하게 저는 이게 쭉 보면은요. 이번에 이정미 그 소장 대행께서 이게 쭉 읽어내가시는 걸 보면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법은 상식이다. 법은 절대로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느낀 게 사실 한번 보자고 세월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세월호 문제가 대통령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건 아니다. 뭐냐면 성실 의무라는 게 좀 모호하다. 성실 의무라는 것을 탄핵의 어떤 종목으로 넣기는 좀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실 의무를 100을 위반을 해야 탄핵인데 80이냐 90이냐 100이냐 이렇게 계량화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기각이 된 부분이고 인사농단이나 언론농단도 세계일보 문제는 문제가 있다. 다만 이것을 누가 지시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거고 마지막에 저는 그 이번에 이정미 재판관의 어떤 그 하이라이트가 특검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대국민 담화가 진성이 없었던 거. 이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어떤 그 재판대에 놓고 이것을 만약에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득이냐. 탄핵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냐 놓고 봤을 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득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보편적인 상식에서 이것을 판결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재판문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새로운 리더십을 어떤 사람에게 부여해야 되는지 것을 좀 명확하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좀 지향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목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결정적인 순간 아까 말씀드린 안종범 그 씨가 나와가지고 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12월 9일 날 탄핵하기 전에요. 사실 모든 시선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 비주류 쪽에 쏠려 있었어요. 비박이 그때 주인공이었어요. 제가 그때 이 스튜디오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230에서 250이다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탄핵이 안 됐을 경우에 새누리당 비박계에 쏟아지는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두려워했었고 다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결심을 하고 새누리당 비박계들이 탄핵을 주도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적인 순간은 아마 12월 9일 날 국회에서 정말 압도적인 다수로 탄핵이 인용된 것들이 제가 탄핵의 어떤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이 세월호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좀 있는 걸로 네. 상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상식을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 2부에서는 저희가 같은 소추인으로서 이제 비슷한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2분 후에 돌아올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대선이라든가 서로 의견이 전혀 다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좀 싸워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너무 화목하거든요, 분위기가. 무슨 한국? 아니 싸워주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화목해요. 화목. 저는 대통령 탄핵 얘기를 묻는데 화목 안 할 수 없잖아요. 당연한 거고 정치 얘기하면 싸우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 싸움을 시키려고 그러지. 저는 싸움이 좋아요. 아 예. 화목하게 싫고요. 얼굴 평화롭게 생기셨는데. 아니 근데 바른정당은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았었나? 이러다가 만에 하나 탄핵이 안 되면 당이 날아가고 막 끝장나는 거였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처음에 우리 박범계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재판문 판결을 읽어 나가시는데 하나, 둘, 셋 비각되는데. 그러나.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저는 뭐 믿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에서 그러나 되는데, 야, 이제 엣지 떨어졌구나. 저희는 뭐 탄핵이 기각되면, 정말로 저희들이 뭐 그냥 뭐 말로 사퇴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거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사퇴를 강하게 할 생각이었어요. 사실 의장님이 발의를 하시더라도, 저희는 사퇴를 하려고 생각이기 때문에, 야, 이거. 무슨 말을 못해요. 저희는 진짜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이번 탄핵이 임했다. 그러니까 그때, 가슴 철렁철렁 하셨죠. 철렁보다는 이게 왜 이럴까. 만약에 이것이 탄핵이 기각됐을 때 사실 저 개인적으로 국경 그만두는 생각도 있었지만 야 과연 대한민국이 이래 정말 이게 갈 수 있을까. 그때도 대한민국을 생각하셨어요? 네. 본인보다 앞서서 무슨 말을 못합니까 지금. 자 지금 저희가 박범계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장재현 의원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8시 10분에 3부에서 이분들 다 다시 만납니다. 김호준입니다.